저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때론 그 거울이 우릴 비추지 않을 때가 있다. 아니, 비추길 거부할 때가. 내 이름은 정숙이다. 올해 68. 평생을 혼자 살았다.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두 몫을 해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수학여행비 하나도 빠뜨린 적 없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내가 쓰러지면 아들은 누가 키우나 싶어서. 아들은 착했다. 공부도 잘했다. 엄마 나 꼭 크면 엄마한테 잘할게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중학교 졸업식 날 혼자 박수치면서 울었다.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도 울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30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결혼 자금을 다 준비해뒀다. 3천만 원. 내 평생 저축이었다. 며느리 소연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다.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교육도 잘 받은 티가 났다. 우리 아들 복 터졌네 생각했다. 결혼식 날 소연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명절에만, 그것도 점심만 먹고 가는 식이 됐다. 카톡을 보내도 읽음만 뜰 때가 많았다. 엄마 오늘 뭐해? 아들아, 이번 주 점심 같이 먹을까? 답은 없었다. 뭐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 일도 많고 애들도 없으니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겠지. 나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민준이야. 이번에 아빠 제사하고 우리 결혼기념일이 겹쳤잖아.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모이려고 하는데. 나는 기뻤다. 그래 좋지. 어디서 할 건데 엄마가 집에서 준비할까? 아들이 말했다. 아니 엄마 이번엔 좀 특별하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려고. 엄마도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 눈물이 났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엄마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했다. 아들아 비용은 엄마가 낼게. 내가 힘들잖니. 평생 모은 돈 아들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았다. 통장을 보며 계산했다. 호텔 레스토랑이면 2만 원씩 12명이면 280만 원 정도겠구나. 괜찮다. 가족끼리 모이는 건데. 하지만 그게 내 실수의 시작이었다. 비용을 내겠다고 한 다음 날부터 소연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화가 왔다. 어머님, 이번 모임은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내가 돈을 내는데 왜 내 의견을 안 물어보나 싶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어디 호텔로 정했어. 메뉴는 뭘로 할 거야? 아들이 말했다. 아, 엄마 그건 소연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니. 280만 원을 내는데 신경을 안 쓰라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었다. 일주일 뒤 소연이한테서 카톡이 왔다. 어머님 예약 완료했어요.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이고요. 코스 요리로 준비했어요. 손님 명단도 정리했으니까 어머님은 당일에 오시기만 하세요. 손님 명단이라니. 누가 오는지도 안 알려주나. 나는 물었다. 누가 오는데?
답장이 왔다. 저희 친구들이랑 친정,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요. 12명 정도 될 거예요. 친구들이라니? 왜 친구들을 부르나 싶었다. 결혼기념일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내 남편 제사 겸 만나는 모임이 아니었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요즘은 그런가 보다. 시아버지 기일도 이렇게 챙기나 보다. 시대가 변했구나 생각했다. 며칠 후 소연이가 또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드레스 코드는 세미 포멀로 해주세요. 너무 격식 차린 옷 말고 적당히 단정한 옷으로요. 드레스 코드라니. 세미, 포머,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가족 모임에 드레스 코드가 왜 필요한가 싶었다. 나는 물었다. 그냥 평소 입던 옷 입으면 안 되나? 소연이가 답했다. 호텔이니까요. 사진도 찍을 거고요. 어머님도 예쁘게 입고 오세요.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SNS에 올리잖아. 예쁘게 찍고 싶겠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옷장을 뒤졌다. 세미 포멀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괜찮은 옷을 골랐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틀 후 좌석 배치도가 왔다. 카톡으로 사진이 왔는데 테이블이 그려져 있었다. 신랑 신부 자리 양옆으로 친정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쪽 가족. 그런데 이상했다. 내 이름이 제일 구석에 있었다. 주인공 자리는커녕 끝자리였다. 돌아가신 남편 제사인데 내가 왜 구석에 앉나?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이거 좌석이 왜 이래? 내가 왜 여기 앉아? 소연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배치해요. 세대별로 앉는 게 편하잖아요. 어머님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앉으시는 게 나으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니. 나는 물었다. 거기 누가 앉는데? 소연이 답했다. 저희 외할머니랑 친척 어르신들이요. 숨이 막혔다. 내 남편 제사를 생략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들이랑 구석에 앉으라는 거였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소연아, 이건 아버지 제사 겸 만나는 모임이잖니.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소연이 말했다. 어머님, 너무 옛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님도 편하게 즐기세요. 그리고 제사는 생략하는 거니까 주로 결혼기념일 위주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주로 결혼기념일 위주로 한다고 했다. 제사 생략하는 건 알지만 그럼 이건 아들 부부 결혼기념일 파티인 거였다. 내 돈으로 소연이 파티를 여는 거였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아들이 준비한 거니까. 행사 사흘 전 메뉴판이 왔다. 프렌치 코스 요리였다. 전체, 수프, 메인, 디저트. 하나같이 이름도 어려운 음식들이었다. 푸아그라 머시기 트러플 어쩌고. 가격을 보니 1인당 23만 원이었다. 12명이면 276만 원. 내가 예상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밑에 추가 항목이 있었다. 와인 페어링 30만 원, 케이크 50만 원, 플라워, 데코레이션 80만 원. 합계를 계산했다. 436만 원. 내가 들은 금액은 28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넘었다. 나는 또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며느리 소연은 답했다. 어머님, 당연히 와인이랑 케이크는 있어야죠. 결혼기념일인데 케이크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플라워 장식도 호텔이니까 필요하고요. 나는 말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소연 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처음에 비용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러시면 저희가 난처해요. 이미 다 예약했는데. 말문이 막혔다.
내가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그냥 할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다. 400만 원이 넘는 돈.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예약했다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아들 체면도 있으니까. 행사 이틀 전 소연이가 또 전화를 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뭘 더 부탁하려나 싶었다. 뭔데? 소연이 말했다. 시아버지 제사 겸 모이는 자리라는 얘기 안 했으면 해요. 제 친구들은 그런 자리인 거 모르거든요. 분위기 깰까 봐요. 머리가 멍해졌다. 뭐 하자는 건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소연아, 그건 안 돼.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너무 구시대적이시네요. 친구들 앞에서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건 무슨 모임인 건지 모르겠다. 그냥 소연이의 파티였다. 내 남편을 핑계 삼아 친구들 모아놓고 자랑하려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다 대는 거였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 한마디만 하자. 이번 모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들이 답했다. 엄마, 왜요? 다 잘 준비되고 있는데. 나는 말했다. 금액도 너무 많이 나왔고 아버지 제사를 생략하며 만나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모임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해요. 엄마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도 힘들게 준비하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불안했다.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리고 행사 하루 전날 밤 문자가 왔다. 아들한테서였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엔 아내가 가족끼리만 하자네요.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뵈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가족끼리만.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내 돈으로 준비한 잔치에서 나를 빼겠다는 거였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가족끼리만 하자네요.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뵈어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평생 아들을 키운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다가 4시에 눈이 떴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살아서 그런가. 몸은 일찍 깨는데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다. 호텔 예약 확인서였다. 며칠 전 며느리 소연이 보낸 거였다. 확인서를 집어들었다. 예약자 이름 정숙, 연락처 내 번호, 결제 정보 내 카드,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예약일 내일 저녁 6시, 인원 12명, 코스 요리 23만 원 곱하기 12명, 와인 페어링 30만 원, 케이크 50만 원, 플라워 데코레이션 80만 원, 총액 436만 원. 손이 떨렸다. 내 이름으로 예약했다. 내 돈으로 결제했다. 그런데 나는 오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예약했는데 나는 손님도 못 된다니. 다시 문자를 확인했다. 가족끼리만 하자네요. 가족끼리만. 그럼 누가 가족인가? 소연 씨 친구들이 가족인가? 장인 장모가 가족이고 나는 아닌가? 머리가 복잡했다.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다. 아들한테 따져볼까?
하지만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가 떠올랐다. 엄마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도 힘들게 준비하는데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다.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게 뻔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6시. 평소 같으면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젠 시장도 안 나간다. 나이 들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몇 년 전에 그만뒀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85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다. 이번에 400만 원을 쓰면 400만 원 남짓 남는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인데 반이 사라지는 거였다. 아들 파티에, 내가 초대도 안 받은 파티에. 화가 났다. 처음으로 제대로 화가 났다. 지금까지는 참았다. 며느리가 바쁘니까 이해했고, 아들이 힘드니까 이해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해했다. 하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어제 문자 뭐야? 내가 왜 못 가?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소연이가 그러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졌대요. 테이블도 좁고 해서 이번엔 가족끼리만 하자고. 나는 물었다. 그럼 소연이 친구들은 가족이야? 장인 장모는 가족이고 나는 아니야?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이번엔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하고 싶대요. 엄마 계시면 소연이가 신경 쓰인대요. 너무 격식 차리게 되니까. 숨이 막혔다. 신경 쓰인다고.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아빠 제사도 생략하며 만나는 건데. 내가 왜 못 가? 아들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빠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편하게 먹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68살 할머니였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 예쁜 옷 한 번 사입지 못했고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 전부 아들한테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내 돈으로 파티 열고 나는 오지 말라니. 친구들 초대하고 케이크 자르고 와인 마시면서 나는 빼놓다니. 그냥 너무 서러웠다. 부엌으로 나와 커피를 끓였다. 손이 떨려서 잔을 쥐기도 힘들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하나? 다음에 따로 밥 먹자는 아들 말을 믿어야 하나? 하지만 알고 있었다. 다음은 없다는 걸.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 나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걸. 나는 점점 멀어지고 며느리는 점점 더 큰 소리 칠 거였다. 결국 나는 짐이 될 거였다. 성가신 시어머니, 구시대적인 늙은이.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예약 확인서였다. 예약자 정숙.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다. 예약자가 나라면 취소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확인서에 적힌 호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다. 그랜드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예약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물었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입니다. 예약 날짜는 내일 저녁 6시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확인됐습니다. 12명 프렌치 코스 예약이시죠? 맞습니다. 취소하고 싶어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내일인데요. 취소 수수료가 50% 발생하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괜찮아요. 전액 취소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일정 변경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취소할게요.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렸다. 취소 완료됐습니다.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내 돈으로 내 무시하는 잔치는 열리지 않을 거였다.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아직 아무도 모를 거였다. 내일 저녁 6시에 호텔에 도착해서야 알게 될 거였다. 예약이 취소됐다는 걸, 테이블이 없다는 걸, 케이크도 와인도 없다는 걸 상상만 해도 후련했다. 며느리 소연이 당황하는 모습,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모습, 아들이 허둥대는 모습, 그제야 깨달을 거였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참지 않는다는 것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기다리면 됐다. 내일 저녁이 기다려졌다. 평생 처음으로 복수다운 복수를 하는 거였다. 착하게만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화를 내는 거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느리게 갔다. 시계를 볼 때마다 5분밖에 안 지나 있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한 일이 맞는 건지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웠다. 오후 4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저녁인데 혹시 선물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다. 선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아니, 따로 준비 안 했어. 어차피 나는 안 가잖니.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렇게 삐치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셋이서 따로 밥 먹어요. 삐친 게 아니었다. 배신당한 거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안다.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밤이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6시가 되면 아들과 며느리가 호텔에 도착할 것이다. 친구들과 장인 장모도 함께 모두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렸다. 결국 내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창피를 당할 거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가르쳐야 했다. 엄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다. 오전에는 집 청소를 했다. 오후에는 TV를 봤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다. 시계만 자꾸 봤다. 오후 5시, 1시간 남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다. 사실 취소했다고 말할까? 하지만 참았다. 지금 말하면 소용없다.
이미 손님들이 출발했을 것이다. 그냥 당하게 해야 한다. 5시 30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금쯤 아들 부부가 호텔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차 안에서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겠지. 오늘 음식 맛있을 거야. 친구들 부러워하겠다. 케이크도 예쁘게 준비했어. 모르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6시 정각.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금쯤 도착했을 것이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정숙 예약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취소되었습니다. 6시 5분.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3번째 울렸을 때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다.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호텔 예약이 취소됐대요. 무슨 소리야? 일부러 놀란 척했다. 아들이 말했다. 예약자가 취소했대요. 근데 예약자가 엄마 이름이잖아요. 엄마가 취소하신 거 아니에요. 침묵했다. 아들이 다시 물었다. 엄마 설마 엄마가 취소한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가 취소했다. 아들이 소리쳤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손님들 다 왔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가족끼리만 한다며. 그럼 내 돈은 왜 써? 아들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말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답했다. 나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가족끼리만 한다며. 가족끼리 해결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거절한 것 같았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았다. 6시 15분. 이번엔 며느리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다 와 있는데 예약이 없다고 하네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문자를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받았다. 엄마 제발이요. 지금 친구들 다 모여 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세요. 이러면 저 정말 창피해요. 나는 말했다. 내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나는 초대도 안 하고 내 돈만 쓰려고 했잖아.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예약 다시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가진 현금이 없어요. 웃음이 나왔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하나? 이미 취소했는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돼. 이미 취소 수수료도 냈어. 다시는 안 해. 아들이 애원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가족끼리만 하고 싶다며.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러 가. 전화를 끊었다. 또 울렸다. 끊었다. 또 울렸다. 핸드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보는 노을 같았다. 지금까지는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에 주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호구 취급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다시 연락 오겠지. 울면서 빌겠지.
하지만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밤 8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으로 나가 문구멍으로 봤다. 아들이었다. 혼자였다. 문을 열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계속 두드렸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봤다. 아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떠났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지금 용서하면 아무것도 안 변한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엄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 잠이 잘 왔다.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 꿈도 안 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했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3개였다. 문자가 15개였다. 전부 아들과 며느리였다.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지웠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읽지도 않았다. 며느리한테서도 몇 번 연락이 왔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요. 무시했다.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무시였고 배신이었다. 열흘째 되던 날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들이 보낸 거였다. 열어봤다. 고급함과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접었다. 한과는 그대로 뒀다. 먹고 싶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며칠 후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엔 건강식품이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곧 찾아뵐게요. 이것도 그대로 뒀다. 보름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구멍으로 봤더니 아들이었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엄마 나 민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나는 문 뒤에 서서 말했다. 돌아가.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사과했어요. 장인어른한테도 혼났어요. 엄마 없이는 안 되는 거 이제 알았어요. 나는 물었다. 진심이야. 아들이 답했다.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아들이 1시간 넘게 문 앞에 있다가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사흘 후 또 찾아왔다.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다. 어머님 저예요, 소연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문구멍으로 봤다. 소연은 울먹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들도 울먹이고 있었다. 둘 다 많이 지쳐 보였다.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다. 편지를 쓰고 선물을 두고 갔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도 참았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엄마 나예요. 목소리가 달랐다. 더 진지했다. 나는 문 뒤에 서서 들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 아들이 답했다. 회사 그만뒀어요. 이번 일로 정신 차렸어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몰랐어요. 돈 벌고 출세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목이 메었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무시했어요. 소연이 눈치 보느라 엄마는 뒷전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손이 문고리로 갔다. 하지만 멈췄다. 물었다. 며느리 소연이는 뭐래? 아들이 답했다. 소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울어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대요. 너무 잘못한 거 안 돼요. 이번 일로 소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대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들이 서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수염도 깎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울었다. 3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왔다.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아들이 일어나서 나를 안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왜 그렇게 변한 거니? 나도 아들을 안았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내 아들이었다. 한 달 동안 미웠지만 결국 내 자식이었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안고 울었다. 아들을 안치고 차를 끓였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앞으로 엄마 제일 먼저 생각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아들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 제가 통장 정리했어요. 엄마 명의로 돌려드렸어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이 설명했다. 결혼할 때 엄마가 준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제 명의로 돼 있었는데 다시 엄마 통장으로 넣었어요. 엄마 돈인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이가 없었다. 그건 내주라고 준 거야. 아들이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이번에 깨달았어요. 엄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어요.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게요.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이번 일로 철이 든 것 같았다. 나는 아들 손을 잡았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넌 내 인생 살아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이 말했다.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뵐게요. 소연이도 데리고 올게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도 엄마가 편하게 쉬시게 할게요.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낳고 키운 착한 아들이 돌아왔다. 한 달 동안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가르쳤고 아들도 확실하게 배웠다. 아들이 돌아간 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번에는 슬픈 노을이 아니었다.
희망찬 노을이었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나의 새로운 인생.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따로 5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었다. 메모가 있었다. 그동안 못 챙긴 용돈.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또 눈물이 났다. 이번엔 고맙고 기쁜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아들은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며느리도 함께 왔다. 처음 왔을 때 며느리 소연이는 한참을 울며 사과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는 용서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다. 소연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대한다. 그게 더 좋았다. 명절도 달라졌다. 이번 추석에는 소연이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나한테 레시피를 물어보고 함께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제사도 제대로 지냈다. 절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나눴다. 가족이 함께하는 진짜 제사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또 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내 인생은 없었다. 내 행복은 뒷전이었다. 전부 아들한테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나도 내 삶을 살기로 했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한 건 문화센터 등록이었다.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다. 하지만 아들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40년이 넘었다. 첫 수업날 떨렸다.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붓을 쥐는 순간 옛날 감각이 돌아왔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다. 정숙 씨 재능이 있으시네요.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다. 이런 기분 처음이었다. 문화센터에서 친구도 생겼다. 비슷한 또래 여성 3명이었다. 다들 나처럼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수업 끝나고 같이 차를 마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시어머니 얘기, 며느리 얘기, 남편 얘기.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다. 그중 한 분이 말했다. 정숙 씨 부럽네요. 아들이 그렇게 잘 변했다니. 저희 아들은 아직도 연락도 잘 안 해요. 나는 답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변해요.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다른 분이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호텔 예약 취소한 것. 한 달 동안 문 안 열어준 것. 다들 놀라워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저도 평생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안 그래요.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 후로 문화센터 가는 게 기다려졌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주인공인 시간이었다.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수기로 사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는 중이야. 아들이 말했다. 좋네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그 말이 고마웠다. 지난주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강릉으로 1박 2일. 평생 처음 가본 여행이었다.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었다. 너무 행복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가려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앞으로 자주 다녀오세요. 핸드폰을 놓고 생각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아들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았을 것이다. 내 행복은 포기한 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를 찾았다. 68배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아들만 보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었다. 문화센터 친구가 말했다. 정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답했다. 나를 사랑하는 거요. 자식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는 거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는 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는 걸. 평생 자식 위해 살았지만 이젠 나를 위해 산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 내가 웃어야 가족도 웃는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도 문화센터에 간다. 새로운 그림을 시작한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산책을 한다. 저녁에는 아들이 온다. 함께 밥을 먹는다. 며느리 소연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 가족이 함께 웃는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68배 찾은 행복이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은 많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이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웃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